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만장한 인간 단독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낭만주의 애무하기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할 건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주변에서. 그런 방대한 내용들 다 어디서 경험하냐. 어디서 접하냐. 저도 뭐 인간인지라 책에서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유명한 강사라던가 이렇게 뭐 이제 셀럽들 이렇게 뭐 강의하는 사람들, 뭐 1타 강사 이런 사람들 다 책에서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새롭게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뭔가 각성해가지고 막 가르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단독자님이 얘기하는 이러한 뭐 강의 내용들이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책에서 본 거 맞고 저도 아마 그 책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베꼈니 어쨌니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왜냐면은 뭐 우리가 무슨 뭐 신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뭐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뭐 조명설로서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플라톤이 얘기했던 상기설처럼 뭐 전생에 있었던 어떤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이 이번 생에 이렇게 뭐 끄집어져 올라와 오고 뭐 이런 거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 당연히 나도 책에서 얻지. 뭐 나라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모든 다 뛰어난 강사들이 다 결국 책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한 것들을 자기화시키거나 이렇게 발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네 게 아니잖아. 뭐 남의 거잖아.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나 이해를 못 하겠어. 당연하지 인간인데. 로봇도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영국 낭만파. 이 낭만파 예전에 얘기했었죠. 워즈워스 콜리지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세대. 이 두 번째 세대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제 다음 영상부터 뭐 나오겠지만 당시에 이제 뭐 패러데이라는 이제 과학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이 낭만주의 시대 때 같이 갔었던 일종의 시대 흐름으로서 낭만주의 시대 흐름으로서 병리학적인 것들이 발달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다 각설하고 오늘은 이제 낭만파 두 번째 세대 낭만파 두 번째 세대를 얘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독일의 질풍노도 운동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질풍노도 운동이 있었고 이렇게 뭐 민족주의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프랑스 혁명에 이어서 뭐 뒤늦은 프랑스의 이제 뒤늦은 뭐랄까 반고전주의적인 이러한 일종의 반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낭만주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럽 대륙에서 영국보다 유럽 대륙에서 좀 더 뭔가 공적이고 정치적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공적이고 정치적이었다는 거지. 영국은 좀 덜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자, 그래서 낭만주의에 의한 이러한 영국 문화의 일종의 전복된 거, 이런 것들은 되게 급진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입장에서 낭만주의는. 왜냐면은 영국에선 이게 뭐 정치적인 사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적인 이러한 특징이 좀 적었기 때문입니다. 적음.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영국에서는 좀 뭐랄까 급진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뭔가 이 이런 보수적인 사회 틀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난 것이죠. 영국에서는 좀 조용한 일종의 레볼루션이었던 거지. 영국 입장에서는 뭐 다른 데서는 막 방방 뛰고 뭐 공포 정치하고 난리 나고 막 그랬는데 영국은 좀 조용했다. 그러면 영국의 낭만파 주요 인물 5명이 누구냐? 워즈워스 당연히 포함되고요. 여기에 셸리 포함되고 당연히 워즈워스 친구인 콜리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바이런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블레이크까지. 블레이크는 좀 나중에 끼게 되는데 이렇게 5인조가 영국 낭만파의 두 번째 세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 낭만파는 문학적인 쪽에 많이 비중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낭만파 시인의 뭐 셸리, 바이런, 키츠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반동적인 보수주의 여기에 이제 환멸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바이런, 키츠, 셸리 이런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도 당연히 뭐 워즈워스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뭐예요? 뭐 성취라던가 뭐 숭고함 기억하시죠? 워즈워스가 얘기했던 성취, 숭고함 뭐 이렇게 뭐 인간적인 것, 인간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배경 아래에서
이러한 인간화의 배경 아래에서 작업을 하긴 했어요. 이건 아예 무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노선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 이 퍼시 비시 셸리라고 하는데, 이 퍼시 비시 셸리가 좀 중요해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무정부주의, 뭐 아나키즘에 이를 정도로, 되게 급진적인 사람이었어요. 급진적인 사람. 그래서, 권위라던가 권력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뭐 보수적인 어떤 이러한 뭐 왕권, 뭐 이런 거, 독재 이런 권위 권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사악하다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또 결혼도 또 찬성을 안 했어요. 이거를 반대한 이유가 뭐였을까? 자, 이것도 권위 권력의 차원에서 봤던 건데, 여성에게 권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반대했다. 아주 뭐 오늘날의 이 페미니즘 아주 그냥 이 골수분자, 페미니즘 골수분자, 골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골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내용이지. 결혼을 반대합니다. 왜? 여성에게 선택, 여성들에게 권리가 없다. 결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난 결혼 반대한다. 페미니즘에도 환장하겠지. 이 셸리의 얘기를 들으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시 중에서 이제 뭐 매부 여왕이라는 시가 있는데, 매부 여왕. 이 매부 여왕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왕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업, 그리고 성직이 뭔지 아시죠? 뭐 교회 뭐 이런 것들. 예, 이걸 종사하는 사람들, 성직자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왕정, 상업, 성직 같은 것들에 반대하면서 이 작품 안에서, 그리고 무신론이라던가 채식주의, 뭐 비건 같은 거 있죠. 이런 채식주의, 그리고 뭐 자유연애, 그리고 뭐 평화, 뭐 공화주의 이런 거를 찬양합니다. 자, 오늘날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형태예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 자, 채식주의, 무신론, 그리고 자유연애, 뭐 공화 찬양. 뭐 거의 뭐 나랑 거의 정반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 이 매부 여왕이라는 이 글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아주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들도 학교 시절에 셸리 보고, 야, 이 미친년 셸리라고 많이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무신론자 셸리라고도 또 막 불렀어요. 물론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무신론의 필요성이라는 팸플릿까지 출간을 합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무신론이 왜 필요하냐? 라는 이 무신론 필요성 관련된 팸플릿까지 출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퇴학당합니다. 퇴학. 아주 별 지랄을 다 하네. 그죠? 예, 그냥 닥치고 대학이나 다니지 뭘 개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이 좋은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냐고. 그래서 퇴학을 당해요. 그래서 11년 뒤에 그의 이제 죽음을 이제 보도를 하는데, 어디서 보도하냐면은 런던 타임즈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비웃어요. 이단적인 이러한 시의 저자, 시인인 셸리가 물에 빠져 죄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죄졌으니까 이제 무신론자였던 셸리는 신의 존재를 이제 알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게 됩니다. 신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되었다. 왜냐, 이제 죽었으니까 신이 없는지 있는지 이제 지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셸리가. 자, 이 기성 종교에 대한 권위를 거부했던 인간이죠, 한마디로. 이런 경우가 이제 19세기 초에 이제 셸리가 살아가던 당시에는 되게 예외적이고 드문 경우였어요. 예외적인 케이스였던 거야. 예외적인 케이스. 그래서 이제 이 셸리에게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무정부주의적이고 이렇게 계몽주의적인 이런 철학자, 또 고드윈이라고 있었는데, 이 고드윈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셸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드윈은 누구였냐? 이 여성주의의 선구자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라고 있어요.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 이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의 남편이에요, 고드윈이. 지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드윈,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거지.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하고. 사실상 이거 페미니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가. 자, 그리고 이제 메리라는 딸을 낳게 되는데, 이 두 사이에, 사람 사이에. 그래서 이제, 1814년에 이탈리아로 이제 도피합니다. 사상, 사고방식이, 좀 위험했잖아. 위험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사고방식이 위험하지. 얘도 무정부주의였잖아.
그러니까는 얘도 무정부주의니까는 그 누구야 아까 말씀드렸던 셸리한테 영향을 줬겠지. 얘가 유신론자였으면은 셸리한테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줬겠죠. 아무튼 고드윈하고 메리 울스턴하고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이제 이탈리아로 도망치게 되는데, 자, 이 메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소설의 바로 저자가 바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딸내미인 메리 셸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셸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자, 이제는 이제 좀 더 문학적인 내용을 좀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 비평서에서 또 콜리지가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콜리지 갑자기 끄집어내는데, 콜리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예술의 유기적 형식에 관해서 이제 슐레겔 있었죠. 슐레겔. 예, 이 슐레겔이 얘기했던 이제 이론을 설명하게 됩니다. 콜리지가. 콜리지가 이제 독일 미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누구라고 또 얘기했죠? 영국의 낭만파였죠? 영국의 낭만파 2세대이기도 하다. 초반 인물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독일 미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이 콜리지가 결국에는 이 슐레겔의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셸리의 이제 시의 옹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독일 이러한 미학적인 게 이 당시에 영국 낭만파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셸리라는 사람, 이 미치광이 셸리한테는 결국 뭐예요? 창조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무의식적인 거라는 것을, 이런 무의식적인 거라는 거를 얘기한다라는 게 사실상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멋있는 말인데, 위대한 조각이나 그림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권능에서 자라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자라나는 것과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규칙 같은 것들은 어떤 이러한 내적 필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 필연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적 필연성이 예술 안에 사실상 내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셸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시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정을 못 받은 세계의 입법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존재인데 인정을 받지 못한 세계의 입법자다라고 또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합니다. 자, 시인이 결국에는 이 미래가 이제 현재에 집어 던지는 일종의 뭐랄까 그림자, 미래가 현재에 들이우는 그림자 있죠.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 그림자를 비춘다라고 얘기해요. 비춘다. 누가? 시인들이. 이런 좀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셸리는 워즈워스의 혁명을 이어받습니다. 워즈워스의 혁명을 이어받는다. 자, 콜리지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미학에 영향받았지만 셸리 역시 콜리지하고 이 독일 미학, 슐레겔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유기적 형식의 이 흐름을 따라왔다라는 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막 셸리가 얘기했던 명언들을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워즈워스의 이 언어적인 혁명을 이어받았다라는 것도 셸리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언어혁명을 이어받아도 여전히 무정부주의였다는 거야. 무정부주의. 자,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이 뭐 강요하고 권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난 이 부분은 마음에 들어. 다른 부분은 하나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도덕이라는 게 개인의 양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약간 좀 칸트적인 입장이지. 근데 칸트는 무정부주의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 이상한 얘기는 안 했어. 자, 중요한 것은 셸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도덕이 뭐 권력이나 이런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은 단독자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그 개인의 양심에서 비롯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상상력의 안내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길바닥 깨끗한 데다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럼 쓰레기를 버렸으면 이 쓰레기가 쌓인다라는 게 상상이 될 거 아니야. 맨정신이면은 내가 쓰레기 버리면은 누가 또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버려가지고 한 명이 버린 게 이렇게 쓰레기 매립지로 변할 거라는 거 상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상상을 하면서 버리질 않잖아. 양심에 찔리면서. 결국에는 예를 하나 든 건데 양심이 이런 상상력의 안내를 통해서 내가 저지를
내가 저지를 행동이 상상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정상적인 인간이면 제어 장치가 걸리는 거지. 맨정신이면은. 이해되시겠죠? 이런 차원에서 도덕과 양심도 사실상 시를 시작하는 거하고, 시를 이렇게 짓는 거죠. 작시하는 거하고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낭만주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알고 지나가야 할 게, 의식의 힘이 있죠. 인간 의식. 머릿속에 의식의 힘이 확대되는 것을 추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상 지금까지 뭐 열 몇 편의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인간 개인의 의식의 힘이 확대되는 것을 추구하였고, 결국 이것은 뭐예요, 결국? 문제는 근데 의식이 확대되면 여러분들 자의식 과잉이라고 들어보셨죠? 과도한 야심으로 변할 수 있어. 단독자도 되게 자의식 강한 사람인데, 이게 야심이 너무 과도해지면은 영웅적인 파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게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적 특징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여러분들 신으로부터 불을 훔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프로메테우스잖아. 프로메테우스는 결국에는 이 낭만주의적인 신화로 봤을 때 억압에 대항하는 인물이죠. 저항하는 존재잖아. 신이라는 이 억압에 대항하는 존재. 자, 그래서 뭔가 낭만적인 상징으로서 작용한 거예요. 상징. 프로메테우스가. 뭔가 거대한 무언가에 대항하는 존재. 영웅. 낭만적 상징. 그쵸? 자, 그래서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와의 계약이 나오죠. 계약이 나온다. 괴테, 파우스트에서.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죠? 결국 악마와 계약을 통해서 자유하고 권력과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걸 얻으려고 했잖아. 이거를 누가 얻으려고 했어? 파우스트 박사가 얻으려고 했잖아. 파우스트 박사가 메피스토펠레스하고 거래해서 자유와 권력과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프로메테우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파우스트 박사가. 다 파우스트 읽어보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훔친 벌로 계속 영혼의 바위에 갇혀가지고 묶여가지고 간인지 심장인지를 계속 이제 파먹잖아. 독수리가. 이 신화 아시죠? 히랍 신화. 자, 그래서 이 셸리는 또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어떤 프로메테우스적 영웅, 어떤 새로운 모티브를 가져온 이러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러한 이러한 이제 작품, 희곡이에요, 희곡. 이러한 희곡에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묘사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뭔가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에 나오는 사탄이죠, 사탄. 자, 이 기독교신에 도전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셸리는 무정부주의자였고, 권력, 권위 이런 거에 반대했고, 그죠? 공화정을 예찬하였고, 거의 뭐 채식주의자였으면서 무정부주의자였다. 그러면은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라는 자신의 희곡에서 기독교적인 신, 어떤 신이에요? 자, 밀턴의 신라건에 나오는 기독교적인 신, 억압적인 신, 사탄, 이런 것들에 도전하는 주인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이 이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셸리라는 인간이 뭘 추구했는가? 이 낭만주의의 어떤 자의식 과잉적인 것들, 야심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시대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파멸해가는 영웅들의 모습까지도 그리고 있는 것들이 낭만주의가 품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영국의 낭만파 시인들 아니면은 뭐 문학작품들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좀 더 설명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끝내는 것 같잖아. 뭘 설명 안 했냐면은 메리 셸리의 작품인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켄슈타인 좀만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제가 뭐죠? 없는 거? 아닙니다. 부제목, 주제가 아니라 부제잖아. 부제목으로서 프랑켄슈타인을 근대의 메테우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메리 셸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주제를 사회하고 연관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괴물을 만들어내게 되잖아, 결국에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 전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전기는 뭐겠어? 프로메테우스적인 차원에서 봤을 땐 전기 이퀄 불이겠지. 혁신적인 것, 혁명적인 것, 이러한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뭐래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괴물을 만들잖아. 창조물을 만들어내죠. 여태껏 존재했었던 적이 없는 것들을 전기로 생명을 불어넣는 거지, 한마디로 생명을. 이거 소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파국적인 결말을 맞잖아요. 결말. 비극적인 결말을. 자, 그래서 나는 지상과 천상의 비밀을 알고 싶었다. 결국 나의 탐구는 형이상학적인 것 또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 물리적인 비밀로 향하게 되었다.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욕망, 의식,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의식과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 낭만주의적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형이상학적인 과대의 의식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물리적인 비밀까지도 알아내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은 파국에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다울 수가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이카루스 신을 아시죠? 다이달로스의 아들인데 여기 밀랍으로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붙여서 신난 나머지 저기 올림푸스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태양에 밀랍이 녹아내려가지고 땅에 꼬꾸라 박혀가지고, 맞나? 바다인가 땅에 꼬꾸라 박혀가지고 죽어버린 인간. 사실상 뭔가 자만심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이러한 히랍의 이 전형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메리 셸리도 이러한 어떤 프로메테우스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에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석은 안 해봤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신 적은 없을 거야. 그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결국에는 형이상학적이고 물리적인 뭔가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 깊고 강렬한 이러한 자기의식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메리 셸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작가지만 창조적인 자아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메리 셸리의 창조적 자아는 어머니의 이 페미니스트 어머니의 영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성을 풍자하는 식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도덕 외에는 내가 지닌 자의식 도덕, 자의적인 도덕 외에는 전부 다 인정을 하지 않아. 인정을 안 해. 그러면서 실험을 행했던 일종의 이게 바로 파우스트적 천재인 거지. 파우스트적 천재의 이 위험성을 여기서 사실상 경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 풍자는 사실상 부분적인 거고, 결국 자의식적 도덕 이외에는 세상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이러한 어떤 실험, 파우스트적인 이러한 것들로 결국 이러한 천재가 맞이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메리 셸리의 소설은 자기의식에 사로잡힌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죠. 자의식에 사로잡힌다라는 것. 자의식에 사로잡힌 낭만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러한 낭만파 사상가들이 결국 내향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내향성이 결국 자기 파괴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서? 이 영국 낭만주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작품, 아니면은 뭐 영미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독일의 어떤 그런 낭만주의 미학에서 올 수도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오늘 영국 낭만파 말씀드리면서 주변에 이제 있었던 그 5명의 5인조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 사실상 슐레겔과 같은 독일의 이런 낭만주의 미학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낭만파 관련된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갈반이라든가 볼타 이런 사람들, 뭐 패러데이, 뭐 이런 뭐 전자기학 이런 것들, 뭐 병리학, 이 당시에 낭만주의와 같이 갔었던 시대 흐름의 다른 방향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더 나아가서 뭐 키츠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